새마을 운동이 요번의 불길처럼 전국에 번지고 있습니다. 5천 년의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 새마을 운동은 범국민적인 정신 혁명 운동으로서 전국에 파급돼 가고 또한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4월은요, 새마을운동 55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자, 저희가 음악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음악 틀어드릴까요? 네. 잘 살아보세. 네, 이 노래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의 의욕을 북돋은 지역사회 개발운동,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곽재식 작가님, 이 노래 기억을 좀 하십니까? 이 노래가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기도 했고 예? 60년대, 70년대 풍경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서도 종종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알고는 있죠, 이 노래.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차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70년대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예.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 이런 노래도 좀 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 노래를 좀 틀어줬었던 기억. 그러니까 조금 그 학교 가는 길이 좀 즐거웠던 그때 당시 이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좀 밝은 풍이라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옛날에는 이 네. 음반, 그 레코드판 같은 거 사면 가수가 녹음한 노래가 쭉 있고 마지막에 한 2트랙 정도 이런 노래를 살짝 끼워 넣는 아, 그랬나요? 그런 게 건전가요라 그래서 아, 예. 의무적으로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발매됐던 음원이 있고 공식 음원에, 공식 예. 음원이 있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껴서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트랙이 9개다 그러면 예. 8개 내지 7개는 정식으로 가수가 부른 거고요. 나머지는 건전가요. 그래서 이런 새마을운동 노래라든지 잘 살아보세 아니면 뭐 아름다운 우리 강산 뭐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진짜 몰랐던 새마을운동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렇게 새마을운동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용주 평론가, 일단 막상 새마을운동이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좀 막연하기도 해요. 일단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네, 새마을운동은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 지역사회 개발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이 농촌 경제 발전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이 티셔츠가 새마을운동? 네네, 예. 요건데요. 요즘에 이 티셔츠가 소소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새마을 기인데 예쁘잖아요.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의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뜻이 있어요. 이 초록색은 이제 푸른 들판, 녹색 혁명을 뜻하고요. 네. 노란색은 금. 그래서 이제 부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새싹은 희망이고요. 또 새싹의 한 그 잎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힘내자. 뭐 이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티셔츠까지 유행할 정도로 5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새마을운동이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그런데요. 앞서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저희가 틀어드렸지만요. 사실 새마을운동 하면은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래 틀어주실까요? 네. 아, 이 노래. 예. 네. 기억하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요 노래, 요 새마을운동의 상징이 된 노래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아침마다 이 노래가 들리면 아, 일어나야 되겠구나, 학교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서 일어나던 분들도 기억 속에서 아마 많이 있을 만한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지식 품고 있는 퀴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퀴즈가 준비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퀴즈. 새마을 노래 누가 만들었을까요? 새마을 노래 땡땡땡이 만들었다. 땡땡땡 누구일까요? 박진영, JYP일까요? 새마을 노래 박진영이 만들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저걸 시험을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정답을 알고 예, 계시겠네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 세대가 아닌 우리 이용주 평론가는 네, 답을 알고 계세요? 뭘까요? 방시혁. 방시혁이 만들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방시혁, 박진영, 네 가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누군가? 저 노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아, 것으로 그래요? 예,
알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 노래 새마을운동을 앞두고 새마을운동을 진행할 때 요 새마을의 노래로 사용을 하라고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작사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음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거를 뭐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지금도 스트리밍 할 때 보시면 노래 만든 사람 이름으로 이 대통령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 초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라는 자료를 발간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때 보면 이 저작권에 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려고 실제로 78년도에 저작권협회에서 대통령실로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로 7만 6천 원인가를 한번 보내준 적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박근영 이사장이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새마을 노래를 내가 오선지에 옮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고담으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남아 있는 것인데요. 예. 이제 노래를 이제 악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악보로 만드는 거를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예. 흥얼흥얼하는 그 멜로디를 뭐 이렇게 들려주거나 녹음해 준 걸 들려주면 이 박근영 이사장이 그걸 듣고 악보에다가 체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약간 뭔가 이게 JYP와 방시혁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일화로 본인이 이제 회고담으로 들려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흥얼흥얼한 거를 콩나물은 이제 박근영 이사장이 그렸다 이런 일화가 있는 건데 그런데 자, 이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잡는 데는요 매우 결정적인 또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이죠? 네, 1969년 뜨거운 여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수해가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수해 복구 현장 시찰을 하러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기차를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네. 뭔가를 발견하신 거죠. 뭘 보셨냐면 그 당시에 어떤 마을의 개천이 이제 범람해 있었는데 그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도 전에 미리 그 마을 분들이 나오셔서 수해 복구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감명을 받아서 혹시나 여기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이끌어주면 이게 아주 큰 운동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이 새마을운동의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개발 5주년 하면서 조금씩 경제는 나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농촌과 이 서울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격차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좀 각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 사실 한국 사람들 하면은 뭐 옆집에서 힘들면 도와주고 하는 네. 한국인의 DNA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목격을 했다. 네.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당시 그럼 우리 농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지금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먹을 게 부족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쌀 생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보리가 수확되기 직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라는 게 뭐 조선시대 동화책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겪던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냐면 예. 최대한 사람들이 쌀을 좀 덜 먹도록 해야지 쌀이 좀 남아 돌면서 쌀이 좀 풍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혼분식 장려 운동 같이 쌀 말고 밀가루를 좀 많이 먹어라, 보리라든가 콩 같은 거 잡곡을 좀 많이 먹어라라는 것을 좀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뭐 라면이라든가 라면이 사실 요때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면류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좀 극적인 걸로는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좀 전통주, 막걸리 이런 거는 과거로 가면 더 많이 개발되어 있고 순수한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쌀막걸리에 대해서는 그게 완전히 좀 사실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서 63년부터 1977년까지 쌀막걸리를 금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막걸리가 한번 확 맥이 끊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걸리도 쌀을 이용해서 담지 말고 최대한 풀어놔야지 사람들이 먹을 쌀이 안 부족해진다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풍경에 빈곤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뭐 쌀을 더 많이 소비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때는 완전 또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당시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쌀을 최대한 아끼고 쌀만 먹지 말고 다른 혼분식, 뭐 밀가루
밀가루, 콩, 뭐 보리 많이 먹어라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쌀하고 보리가 7대3으로 안 섞여 있는 사람은 막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관공서나 학교에서 무미일 뭐 이런 것도 운영했었습니다. 여기서 미자가 쌀 미자죠. 네. 오늘은 쌀 안 먹고 밀가루라든가 뭐 다른 것만 먹는 날 뭐 그런 거를 운영할 정도로 지금하고는 정반대인 게 지금은 202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거의 한 105% 정도까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쌀이 너무 남아 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쌀 먹기 운동, 쌀로 과자라도 만들어 먹자, 쌀로 빵이라도 만들어 먹자 이런 거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인데 예. 전혀 다른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던 것이 당시의 경제 상황이었겠습니다. 저는 저희- 저거를 실질적으로 겪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저거 도시락 검사를 해요. 네. 근데 예고를 하는데 예고를 했는데 깜빡 잊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쌀밥을 싸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용주 친구한테 콩을 몇 개 빌리고 보리를 몇 개 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했던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그런 그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분식의 날 그래서 네. 그날은 빵이라든지 국수 먹는 그런 날이다라고 해서 저도 회사 딱 들어가니까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토요일은 그 블랙데이 그래서 짜장면 먹는 날, 네. 라면 먹는 날 뭐 이런 어떤 시대를 겪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콩, 쌀 서로 나눠주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까지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사실 분식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떡볶이, 김밥 뭐 이 분식이 더 친숙하거든요. 네.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뭐 국수, 튀김, 그다음에 밀가루를 만든 국수 이런 그런 밀가루 음식들을 쌀 대신에 많이 먹는 그런 가게가 분식집이라는 것으로 원래 정착이 됐던 것인데 네.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말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약간 군것질거리처럼 먹을 수 있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김밥 같은 거는 사실은 그냥 쌀밥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분식집에서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자 어쨌거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새마을운동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마을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일단 그 1970년 4월달에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영주 평론가님은 우리가 이제 장마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그때도 시찰 나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도로가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십리 밖에 나갈 때 지게로 물건을 날라서 되겠느냐? 이건 안 예.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길을 닫고 다리를 놔야 되겠다. 이걸 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71년서부터 약 3만 300여 개 마을에 각각 335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도로를 짓고 마을회관을 짓고 다리를 만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평가를 해보면 당시 시멘트가 조금 남아 돌았어요. 그거를 이제 이런 데 공급을 했는데 네. 당시 시멘트 한 포대 가격이 최고가가 269원이었고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죠. 앞서 언급드렸던 3만여 개 마을에 공급한 시멘트는 약 1000포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중간값인 230억을 계산하면 지금 시세로 보더라도 230원 곱하기 1000만 포대면 23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시 평균 봉급이 4만 원에 불과했던 시대에 약 23억의 자원을 투여를 해서 마을 가꾸기 운동을 펼쳤었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멘트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깐 조금 전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농촌이 사실상 거의 다 흙바닥입니다. 저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예.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저걸 바꾸려면 농민들의 좀 호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인데 이거 참여를 어떻게 독려한 거예요? 예, 무조건 시멘트만 뭐 공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이라는 그래요? 단계를 설정을 예. 했는데요. 기초마을이라면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마을을 이제로 정의를 했고요. 자조마을이라고 한다라면 스스로 이제 문제점을 인식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을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거죠. 자립마을이라고 한다라면 주도적으로 이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3단계 마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을 간에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래요? 너는 아직 네. 기초냐? 우리는 자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마을, 그러니까 최종 단계로 가게 된다라면 대통령께서 훈장과 포장을
그 마을에도 주고 지도자한테도 그걸 주고 잘했다. 예, 네. 잘했다. 또 이러한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빙을 해서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럼 또 마을에 돌아와 가지고 나 또 이런 것들을 했다. 저렇게 저렇게 보는 것처럼 전국 새마을 지도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 저 깃발이 조금 전에 이용주 평론가님 입으셨던 옷과 그렇네요. 동일한 네. 그런 색깔이죠. 저렇게 사진을 걸어주고 저걸 또 이제 다시 이 마을에 가서 자랑을 하고 네. 그러면 또 옆 마을도 우리도 저기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서로 경쟁과 서로 간의 자립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간의 경쟁도 붙이고 저렇게 포상도 하고 뭐 지도자 대회까지 열어서 사실상 독려를 하고 나선 건데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 더 보겠습니다. 이날 지방장관 회의에서는 70년도 새마을 가꾸기 실적평가와 유공자일의 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105명은 국민포장, 금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내무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습니다. 자, 작가님. 그런데 뭐 이렇게 포상도 주고 뭐 시멘트도 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대통령이 농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급성장기의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농민으로서의 자신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주변에서 농민으로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애지간히 발전된 나라에서는 이런 국가의 지도자, 뭐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잘 사는 집안 출신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나라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도 어릴 때 농촌 출신이었고 나도 어릴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옆에서 보던 사람이지만 국가의 중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거죠. 단적으로 지금 뭐 화면에도 보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높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농민들하고 같이 이 모내기를 하는 일을 직접 해보는 이런 것들을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보내줬죠. 네. 내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도 모내기 하는 거 어릴 때 해봤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비교해 보자면 뭐 조금 약간 이상한 비유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 예. 이런 분은 소시적에 뉴욕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성장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 금수저. 이런 분들이 미국의 농촌에서 밀밭에서 옥수수밭에서 트랙터 몰고 수확해봐라라고 하면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그런 거 좀 잘 못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급성장기 상황에서는 이 사회 중심부에서 이런 것을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적 구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이유였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저런 농민들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이런 경제 성장은 아무래도 공업 위주, 산업체 위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 위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 비중이 1960년 같은 경우에 40% 미만이었거든요. 30%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다수가 농촌에 사는데 경제 성장의 과실은 도시 쪽으로만 몰린다라고 하면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을 좀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면서 농민들도 잘 살게 된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줘야지만 이 국가가 국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그랬군요. 이제 보면은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모내기를 하면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유년 시절에 좀 가난했던 농가의 아들 이런 성장 배경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버지가 뭐 하급 무관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뭐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뭐 예. 더 가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진 뭐 친지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농민들의 어떤 빈곤에 대한 그런 사회 운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뭐 어린 시절부터 저런 예. 농민의 가난 같은 거를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뭐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른쪽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그리고 왼쪽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젊은 시절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가난한 농가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성장 배경이 또 있었던 건데,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도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좀 보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유경수 여사도 이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1972년에 전국 여성단체 새마을 운동 촉진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농촌에 남성들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성들도 함께 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가부장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새마을 부녀회를 이 농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을 쌀을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그래서 그 쌀을 팔아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기금을 이제 만드는 뭐 이런 역할을 또 하셨고요. 또 도시에서는 새마을 어머니회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이 아파트 단지 부녀들을 중심으로 모금, 성금 활동을 하고 또 계몽운동, 또 환경운동 이런 걸 하면서 1970년대 이 새마을 운동이 그 한국 여성들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조금 많이 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경수 여사가 보내는 격려 글을 저희가 또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렇게 유경수 여사가 직접 격려 글을 보낼 정도로 뭐 여성 사회 참여의 확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곽재식 작가님, 그러면 이런 새마을 운동의 전국적인 전개가 있었다면은 그만큼 농촌의 얼굴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시멘트 포대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건설, 토목 이런 산업들을 뭐 소규모로 이루어가면서 마을 풍경이 많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예. 있었죠. 담장을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또 과거에 담장을 철거하는군요. 예, 과거에 뭐 부실하던 뭐 그런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쌀이 남은 담장 이런 거 대신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담장을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도로 같은 것들이 부실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하고 또 뭐 역시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를 일부 만들어가지고 좀 깊숙한 곳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요? 그래서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새마을 운동의 좀 특징적인 점은 이 직접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 운동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뭐 나라에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시멘트 포대를 준다라고 하면 네.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 마을을 개선하는 거는 공동체에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노력을 해가지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열심히 일을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면서 잘 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심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부를 추구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퍼져나갔던 것도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새마을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이 잘 되는 곳일수록 전기를 먼저 보급해 주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인식, 이게 좀 결합이 되면서 예. 전기가 보급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효용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사실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지 않냐?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우리 21세기의 지금의 한국인의 인식인데, 사실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금만 산골로 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새마을 운동의 추진과 함께 전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밤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완전히 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큰 변화를 체감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밤에는 무조건 자야 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신 건데, 하지만 사실 모든 일이 또 그렇듯이요,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겠죠. 사실 새마을 운동 역시 이거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제 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70년대라고 하면 우리 70년대 초반 10월 유신이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결합이 되면서 새마을 운동 자체가 조금 정치적인 색깔을 일부 띄었던 면들을 또 부각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원래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농촌 개발, 농촌의 자조, 자립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췄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새마을 지도자라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국 단위에 있어서의 새마을 운동의 정신의 배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과 조금 맞물리면서 유신에 대한 부분들을 전파하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과 결합이 되면서 다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시면 저게 이제 그 73년 1월 31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10월
10월 이슈는 곧 새마을운동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약간의 그런 성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또 여기 많은 대의원 중에 일부는 또 새마을운동 지도자 출신 분들도 계셨던 것들이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농촌에서 상실이 일어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적인 어떤 상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대식으로 농촌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현대식이 아닌 거는 철거를 하고 파괴를 하는 이런 바람이 좀 불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무속 문화라든가 예. 민간 신앙 문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미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배제돼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완전히 뭐 다 파괴해 버린다거나 없애 버린다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제대로 기록조차 남지 않고 그냥 철거되거나 없어진 그런 지역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이 사람들의 질을 많이 높여줬던 게 이 거주지, 집을 개선을 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 게 많다 보니까 예. 집이 좀 초가집이다. 우리 집이 좀 낡은 것 같다라고 하면 현대식으로 바로 개조를 해버리다 보니까 저런 초가집 같은 거는 지금 남아 있으면 이거는 네.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취급될 만한 그런 초가집, 좀 낡은 집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고 그냥 근현대식 집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예. 좀 이렇게 문화의 상실이 있었던 이런 측면도 있었죠. 한편으로는 뭐 농촌에서 이런 류의 사업에 지나치게 좀 몰두를 하다가 뭐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된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부 나왔었던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명과 암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곽재식 작가님 지금까지 등장했던 많은 또 지역 사회 개발 정책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인들 자기 나라의 뭐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나라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무슨 운동 이런 게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뭐 제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뭐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북한의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서 나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의 대약진 운동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나라도 크고 자원도 풍부한 중국에서 추진한 사업이면서도 지금 대약진 운동을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이게 어떤 실패 사례, 나쁜 점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운동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드문데 새마을 운동은 특히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요거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좀 많이 연구하고 본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퀴즈 바로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새마을운동 난중일기와 함께 땡땡땡땡땡땡에 등재됐다. 땡땡땡땡땡땡. 6글자입니다. 박 작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6글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네. 난중일기와 함께 등재됐다라고 하면 뭐에 등재됐을까요? 일단 확실한 건 레전드급이죠. 네, 약간- 난중일기니까 일단 레전드급인 거예요. 등재됐다 그러면 어디 네. 무슨 학술지 아니면 박물관 뭐 이런 데 아닌가요? 정답이 정답은요.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그래요? 네, 세계 기록 유산은 이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기록을 남긴 것들 중에 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유산으로 볼만한 것들을 이제 남기는 건데요. 정확히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이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된 것입니다. 유엔은요, 이 새마을 운동 기록물을 보면서 빈곤 퇴치를 위한 모범 사례다 얘기를 하고요. 또 국가의 발전의 한 모델로 민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요? 예. 빈곤 퇴치와 농촌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 기구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원이고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의 도약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 새마을 운동을 좀 벤치마킹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리 sak스 같은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은 좀 캔두이즘으로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캔두이즘? 캔두, 뭐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뭐 잘 살 수 있겠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로 성공을 거둔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운동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면 세계
세계적으로도 빈곤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마도 지금 돌아보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뭐 정부에서 잘 이끌어줬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농민들이 다들 각자의 지역에서 영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혼신노력을 네. 다한 결과로 이런 성과가 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55년이 지난 지금도요, 새마을운동은 사실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노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소장님, 최근에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새마을운동이 남긴 흔적들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보시면 새마을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8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신형 새마을호인 ITX 새마을이 또 있고요. 또 인접엔 새마을 금고들이 있죠. 많은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예.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 자산이 124조, 회원이 923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보다 알고리즘을 좀 본 게 해외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면서 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들에 우리의 이제 새마을운동 정신 아니면 새마을운동 농산물 그다음 방법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서 아직까지 새마을운동 정신은 국내와 세계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55년이 지난 지금의 새마을운동까지 짚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